안녕하세요. 지구물리학 박사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창의적 사고, 지구과학에서의 창의적 사고를 한 3명의 과학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상식, 그 거대한 상식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도전한 3명의 지구과학자들, 그 이야기들을 해보겠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로는 격변설을 이야기한 하렌 브레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렌 브레츠는 1882년에서 1981년, 한국 나이로는 100살? 네, 놀랍죠. 미국의 지질학자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지질학 박사를 하고 워싱턴과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지사학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일 과정설, 20세기 이후로 정통 주류 이론이죠. 현재 일어나는 지질 활동은 과거의 동일한 과정과 속도로 일어났다. 즉, 현재는 바로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그 동일 과정설에 대항하여 과거, 그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패러다임인 격변설을 지금 현대에 다시 주장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지역은 이 워싱턴주 동부 지역에 있는 이 화산용암지예요. 이 화산용암지에 수로가 나 있는데 이 수로, 화산용암지, 이곳은 평탄하고 두텁고 광범위한 이 현무암질 암석이 덮여 있어요. 네, 그 화산용암지에 이 수로가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수로의 물이 대부분 말라 있고 이러한 말라 있는 수로를 쿨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로와 이 화산 용암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다시피 여기가 펄루스 폭포, 이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이 펄루스 폭포와 이 캐년이 있죠. 이 캐년에 흐르고 있는 이 물이 있습니다. 이 수로에 의해서 이렇게 양쪽에 깎아지든 듯한 경사에 이 수로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처음에 1910년에 퀸시 지역의 지형도가 미국 지질조사국에 있는 조셉 파디 박사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논문으로 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을 봤던 하렌 브레츠는 이곳을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22년에 현장 조사를 시작해서 7년 동안 매 여름마다 그 현장을 가서 관찰하고 조사를 했죠. 본인이 봤을 때는 이 화산 용암지 전체에서 대규모 빠른 물의 흐름에 의해서 깎였다. 일시에 깎였다. 그렇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32년에 처음으로 미국 지질학회지에 최초 보고 논문을 냈는데 그때는 현장에서 관찰한 사실들을 팩트 위주로 이렇게 전달해서 논문을 냈어요. 그때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논문을 부담 없이 잘 받아들였다가 그러나 두 번째 논문에서부터 이곳에 대한 해석을 격변적 홍수에 의한 것이라고 자신의 해석을 넣어서 논문을 내었던 거죠. 이렇게 격변적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사람들이 많은 이제 반발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보셨던 현무암질 절벽 쪽에 있는 깎아지는 절벽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라있는 이 수로에 남겨져 있는 바닥면이고요. 이렇게 격변적인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 당시 주류 과학계에 있던 지질학자들은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몇십 년 전에 유행했던 성경적인 이야기, 야 너는 노아 홍수 얘기하는 거야? 너 또 창조론자야? 이런 비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 주류가 된
이 동일 과정설적인 지질작용에 의해서 아까 흐르는 물이 수백만 년 흘러서 깎아서 그 수로가 생긴 거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조셉 파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지질조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조셉 파디가 먼저 이곳에 대해서,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빙하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논문을 먼저 냈어요. 처음에는 빙하기 시대의 동일 과정설적인 해석을 가지고 했던 논문을 냈거든요. 근데 조셉 파디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곳이 격변적 홍수에 의해서 형성됐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논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1927년에 워싱턴 지질학회 공개 포럼이 있었어요. 하렘 브레츠를 초대해서 발표해 주세요. 당신이 연구한 이 수로가 나 있는 화산 용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고 발표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레츠를 초청하면서 몰래 브레츠를 공격할 6명의 도전적인 장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박사들을 6명의 공격을 할 사람들을 미리 섭외를 했고, 브레츠의 발표가 있었을 때 브레츠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굴욕을 줬던 그러한 포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창자가 알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알덴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죠. 네. 브레츠가 관찰한 많은 특징들은 붕괴된 용암 동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브레츠가 제안한 큰 홍수의 경우 홍수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물 거의 없는데 홍수물이 어디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작은 하천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해서 현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발 격변이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개념을 버려라. 응? 너 성경론자니? 이렇게 비난이 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일 과정설의 기초를 손상시키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물론 브레츠는 이 지역을 정말 성실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준비해서 대응을 했어요. 네, 이곳에 있는 수로와 그리고 사주들은 매우 물이 많은 콜롬비아 강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만든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는 거죠. 훨씬 큰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오랜 시간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많은 양의 물이 단지 며칠 만에 전체 지역을 침식했다. 우리 홍수나무 그렇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 단기간에. 그렇게 자기가 본 관찰은 이걸 증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론자들은 그를 공격했으며 그 자리에 조셉 파디가 있었으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셉 파디가 브레츠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브레츠의 의견에 내심 동의를 하고 있었으나 그때 파디는 이 논쟁에서 침묵하였습니다. 네, 브레츠가 말했던 물이 대규모로 흘렀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죠. 이런 물결에 의한 흔적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하나의 물결흔이 가로로는 150m, 높이로는 30m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 이게 지금 흐르는 저 작은 물의 흐름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나타내고 있는 바닥면의 형태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수로가 폭이 굉장히 크죠. 경사도 크고 저 바닥에 흐르고 있는 물로 형성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이런 물로. 그리고 하구 쪽인데요.
이렇게 큰 규모로 하구 쪽에서 이렇게 삼각주가 생기는 게 지금 남아있는 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하구 쪽에 흘러나와 있는 이러한 거대한 역들이 지금 물살로 이동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 역들의 기원이 여기가 아니라 훨씬 더 위쪽이다. 일리가 있죠. 1940년에 태평양 제4기 지질학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반대론자들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이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렘 브레츠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나 하렘 브레츠는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네, 오랫동안 자기가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 앞에 나가서 다시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지쳤어요. 하렘 브레츠가 나이도 이미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새내기 과학자처럼, 새내기 연구자처럼 아주 무시를 해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회의뿐만 아니라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발표를 마치고 나서 현장 탐사도 있었으나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 회의의 주도적인 사람들 중에 리차드 플린트라고 하는 예일대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당연히 비격변적 해석, 즉 동일 과정설적인 해석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개적 상태에 있는 짝을 이루지 않는 유수 침식으로 인한 당구 현상이다. 또는 하지란 사람은 하천 얼음에 의한 복잡한 뚝 형성과 도수 관련된 빙식 작용이다. 그리고 앨리스는 뭐 얼음 매움이라고 하는 가설 등으로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파디가 있었습니다. 이 조셉 파디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졸라 빙하 호수 아래에 있는 이 연은 아까 보셨던 물결 흔적, 연흔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표적물은 거력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콜롬비아 고원에 걸쳐 멀리까지 뻗어있던 빙하에서 운반되어지고 퇴적된 자갈 빙력토로 해석되었습니다. 빙하 작용을 제한하는 이 퇴적물의 주된 특징은 큰 거력의 존재와 그것들의 일부는 외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922년 이래로 얻어진 그 지역의 정보로부터 저는 그 퇴적물이 빙하보다는 오히려 하렌 브레츠가 제안한 것처럼 대홍수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저는 그것들을 빙하작용의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격변적인 홍수 이론을 지지하였습니다. 네, 조셉 파디가 설명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위력적이었던 것은 조셉 파디는 빙하에 대한 전문가였죠. 아무리 여러 개별적인 증거들이 격변적 홍수를 보여줬을지언정 이 홍수물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그거를 브레츠가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그 물의 기원을 조셉 파디가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미졸라 호수다. 물론 지금은 없죠. 이 미졸라 호수는 과거에 빙하가 내려와서 이게 얼음댐에 의해서 물이 가두어져서 그곳에 거대한 호수가 생겼다가 이 얼음댐이 물러나면서 이 호수가 터져서 이 범람하는 물이 쭉 흘러내려서 지형을 깎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나타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코딜레란 빙상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쪽에 하얀 얼음층이 보이죠? 이 얼음층이 내려오면서 클락포크 강을 막았습니다. 2번은 이 얼음댐 뒤쪽에다가 이렇게 미줄라 빙하 호수가 생긴 거죠. 이
댐이 막게 되어서 뒤에 호수가 생겼습니다. 거대한 호수가 생겼고 이 얼음댐이 탁 무너졌을 때 이 물이 스포카네를 통해서 쓸려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밀려오는 홍수는 콜롬비아 분지를 가로질러서 계속 남서쪽으로 이동했고 이때 엄청난 물이 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콜롬비아 협곡으로 이 홍수가 몰려들어서 결국은 태평양 쪽으로 서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단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얼음댐이 거대한 호수의 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음댐이 터졌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쏟아져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때 물의 양이 엄청 많았고 굉장히 48시간 만에 이 물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할 만큼 거대한 물살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높이가 물의 높이가 물살의 높이가 거의 한 100m 정도가 됐을 거로 보고요. 이러한 논쟁이 있어서 하렘 브레츠는 1952년에는 드디어 이제 항공기가 나르면서 지형을 사진을 찍고 하면서 항공사진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정밀한 지도가 더욱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지질학의 지형의 분석을 위해서 더 많은 과학적인 자료들이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6년 논문에는 가장 확증적인 증거로 사주 표면 위에 있는 거대한 물의 흐름에 의한 수류연은 이런 존재도 논문에 밝혔고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한 100여 개 이상의 지역들에 대해서 베이커와 눈메달 등이 또 확인을 하면서 브레츠의 이 가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주 화산용암지대의 이 지대가 바로 미졸라 대홍수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1974년에 이제는 거의 논쟁이 완결되었습니다. 왜? 이때 위성 사진이 기술적으로 이제 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 지형을 위성에서 바라본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곳은 하렘 브레츠의 해석이 맞다라고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 기사 왼쪽에 있는 기사는 당시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되었던 기사입니다. 네. 이 반세기 전에 시카고 대학의 지질학자인 하렘 브레츠는 척박하며 심하게 흉터가 남겨진 동부 워싱턴 지역이 경이로운 규모의 홍수에 의해서 생겼다고 주장했었다. 그의 제안은 오랫동안 논쟁에 있었고 마침내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인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라고 해서 드디어 미줄라 호수에 의한 대홍수의 결과로 이곳이 생겼다. 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죠. 자, 하렘 브레츠는 반대측 지질학자와 거의 40여 년 동안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1965년에는 지질학자들을 가득 태운 버스, 즉 현장 조사를 위해서 간 버스겠죠. 거기에서 그 박사들이 하렘 브레츠에게 전보를 보냈답니다. 이런 메시지로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이제 모두 격변론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현대 지질학에서 신격변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새로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하렘 브레츠입니다. 브레츠는 1979년에는 지질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펜 로즈 메달을 시상을 했고요. 당시 나이가 96세였고요. 그때 상을 받고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모든 나를 대적하던 그 원수들이 죽어버려서 내가 이걸 자랑할 데가 없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브레츠는 그 상을 받고 2년 후인 1981년에 임종을 했습니다. 예, 이 브레츠의 묘비죠. 자, 이런 하렘 브레츠의 공로로 인해서
이 격변론이 다시 21세기에 많은 해석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처럼 메가 플러드, 즉 영국 땅은 대홍수에 의해서 형성됐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이스 시트라고 하는 그 빙상에 의한 호수 이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중해 절벽도 대홍수에 의한 결과다라고 하는 네이처 2009년 네이처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박스 캐년 아이다호의 형성도 또한 대홍수에 의한 결과다라고 하는 사이언스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행천도 동일 과정설적인 그런 결론이 아니라 홍수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다라고 하는 논문이 2017년에 출간된 바 있습니다. 자, 당시 지질학계는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그들에게는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진리라고 믿는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렘 브레츠가 발견한 그 팩트들, 그 사실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해석인 대홍수라고 하는 그 해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심지어 거의 40년 동안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꾸준하게 증거들을 찾고 연구를 이어갔던 브레츠는 결국 생애의 후반기에는 드디어 자신의 주장이 맞았음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엔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